다 깐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라이브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도 응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초정밀 정치해보시죠. 다 깐다. 함께 정치 뉴스를 까볼 오늘도 역시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은 처음 저희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지난밤에 뭐 청와대 들어가신다, 뭐 용산 들어가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뭐 아니시라면서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이렇게 돌려가기로 처음 온 사람을 저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되신 건가? 저 아니에요. 네, 네. 굉장히 오셨으면은 핫한 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 네, 아닙니다. 어제 라고. 축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 동명이인으로 총리실, 오해를, 총리실에 저하고 이제 이름이 같으신 분이 비서관으로 가시게 됐다고 기사가 난 이후에. 네. 근데 오늘 또 새벽에 보니까 또 그분이 또 자진 그런 사퇴하신 사이 거. 하셨더라고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하루 사이에. 네. 김진욱 대변인이 가기에는 너무 작은 자리 아니에요? 비서관은 좀 작은 자리예요. 그렇죠. 네. 왜 큰 이래요? 자리로 보셔요. 그거 2급이거든요. 네. 그렇게 갈 분은 아니죠. 네. 어쨌든 저는 오늘 다행이신 게 또 민주당 또 소속이셨으니까 네. 그동안 민주당 분이 좀 안 나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여쭤볼 게 많거든요. 그래요? 예, 오늘 좀 아니 여기 방송 여기 안 하루 종일 나왔지?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까는데 왜 민주당 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많이 나오실 제가 겁니다. 1시간 동안 고문받다 가는 자리예요. 아주 뭐 활약상이 큽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한번 좀 궁금한 거 많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 어떻게 두 분은 뭐 지난주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장해찬 최고. 예. 아주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고. 네. 그냥 제가 이제 시청률 같은 걸 되게 주의 깊게 보는 스타일인데 오. 지난주 라이브 중에서는 네네. 금요일이 조회수가 제일 높더라. 지난주 했던 거 중에. 네. 역시 뭐 장해찬 최고가 계셔서. 역시 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까여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구독자가 아직 7천 명 된데 7천 명 되죠. 2주 조금 넘었는데. 우리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해찬 최고하고 네네. 뭐 하나 그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옆자리에서 하고 이렇게. 있는데 좋아요. 어떤 여기서 그림 합당 만들어주실까요? 선언 이런 거 아니 주먹 다짐 아니 난데없이 왜 주먹 다짐이에요? 아니 너무 서로 여기서 사이 안 지금 좋거든. 강 건너 바로- 불구경하면 되는 바로 건가요? 옆에 앉혀놓으셔가지고 예, 재밌겠네요 오늘 싸움 구경하기. 아닙니다. 뭐- 저는 그 우리 개혁신당을 사촌 형제당이라고 늘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때리시면 맞고 오른쪽을 때리시면 왼쪽도 내어드리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촌이 따는 사이가 사이가 배가 제일- 아픈 법인데. 제일 기분이 안 좋아요. 원래 사촌 사이가 좀 좋으면 좀 칼로 물베기예요 다. 네, 잘 들어가진 않죠. 예,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아야 재밌죠. 네. 아니 근데 약간 좀 명품을 좀 좋아하세요? 네. 예, 그래요? 저는 완전 좋아합니다. 네. 아니 오늘 명품으로 싹 짝퉁 아니죠? 예, 아니 쌓일 아닙니다. 거네. 네. 저는 네. 그 더현대 VIP고요. 네. 네. 여의도에. 네. 아니 친윤 계열이라 여사님도 짝퉁을 갖고 다니시니까 좀 같이 짝퉁을 좀 입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치를 한창 할 때는 네.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차도 바꾸고 국산차로 네. 막 티를 안 내고 다녔는데 이제 자유롭잖아요. 네. 외제차 끌고 다녀요? 그렇죠. 늘 그랬죠. 아주 잠깐 대선할 때 욕 먹을 때 빼고는. 재밌네요. 근데 아니 저는 진짜 열받는 게 네. 수십억 수백억까지 민주당 정치인들이 낡은 구두 신고 다니고 아, 김상조가 30년 가방 자랑하고 뼈가 있네요. 저 이런 게 젊은 사람들 봤을 때 되게 역겨운 내로남불이거든요. 오히려 그냥 드러내라. 저는 황현희 씨에 비하면 한 100분의 1 정도 재산이겠지만 네. 그냥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입고 살겠다. 젊을 때 즐기겠다.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100분의 1이면 차 한 대 사고 끝날 것 같은데. 차 한 대로 올인받고 좀 카푸어가 된 아무튼 거예요? 그렇죠. 카푸어고 명품 오. 푸어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음. 외국에 우리가 멋진 젊은 총리들 장관들은 막 멋진 정장 빼 있는 거 멋있다 하면서 한국 정치인들은 아직까지도 뭐 시장에서 오뎅 먹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녀야 좋은 정치인으로 착각하는 거에 무슨 대해서 때만 되면 국밥 가서 먹고 그런 거 너무 싫어요. 떡볶이 먹고 네. 예. 아니, 그래서 떡볶이 뭐- 드셨잖아요 그때. 떡볶이 언제 예. 먹었지? 그때, 윤 대통령이 그 삼성전자 뭐 저는 회장님이랑 같이. 그 돼지국밥만 같이 먹었고요. 네. 그때도 가지 말자 그랬어야죠. 스테이크 좀 네. 먹자 그러지 네. 그랬어. 아니, 그때 가지 말자 그랬어야지. 그때는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
이게 내로남불이지 뭐. 그때는 자연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김진욱 대변인한테 반론 기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약간 이거 코스프레다. 뭐 이렇게 뭐 맨날 좀 낡은 거 신고 다니고 뭐 구두 떨어진 거 보여주고. 아니 뭐 이런다고 하는데 아끼는 게 어떻습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갖다가 뭐 그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선호하는 것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 뭐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네네. 명품을 쓰시는 분들이 명품이 오랫동안 그 품질을 그렇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쓴다는 말씀하시듯이 네네네. 좋은 거면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해요. 아니 그건 개인의 취향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 사실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낡은 거를 하고 뭐 떨어진 거 코스프레 한다는데 저 보시죠. 양말 제 양말 한번 비춰주세요. 진짜. 양말도 내가 오늘 모르죠. 양말 신고 한다가 떨어졌더라고 진짜. 아 진짜. 봐봐 구멍이 났어. 진짜 이거 전형적인 진짜로 왜? 이거 박원순 스타일이다. 이거 정말. 저도 이러고 싶습니다. 뭐 자산이면 어떡하든 뭐 많이 지금 나와도. 이제 돈은 벌만큼 벌었고 이제 정치로 넘어오려고 이렇게 양말 구멍 뚫린 걸로 아니, 빌드업하는 거야. 이게 일부러 아닙니다. 저기 그런 걸 가진 게 아니라 네. 아침에 급하게 신고 나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아니요 딱 신었는데 뚫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신고 버리자. 이런 주의. 저는 요즘 아끼는 걸 좋아해서. 그렇구나. 이러니까 모은 겁니다. 이러니까. 방송에서 한번 광 팔고 이미지 만들고 버리자. 방법을 죽어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진짜 네. 무섭습니다. 근데 그리고 당연히 본론은 그러니까 언제 조회수가 들어가요? 잘 안 나오니까 조금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두 분의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저요? 예, 양말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아니 저 오늘 시간도 없는데 본론은 언제 죄송합니다.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인트로가 너무 긴 거 아닌가 인사가 싶어서. 너무 길어. 이게 장해찬 최고랑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항상 길어집니다. 이런 거는 본격적으로. 하죠. 뭐 특검 이야기 해봤자 뭐.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재밌긴 한데 따로 한번 나를 잡아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고 특검 얘기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건희 씨를 단 한 차례 소환 후에 바로 이게 좀 예상이 엇갈렸는데, 그러니까 좀 몇 번 더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이 칠 것이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바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혐의 부인과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아무래도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겁니까 확실히? 어제 그저께 조사받고 난 이후에 양쪽이 다 만족해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특검 쪽에서는 준비한 그 질문을 다 소화했다고 얘기했고 또 김건희 씨 쪽에서는 특별히 배려를 많이 받아서 좋았다. 그래서 할 말을 다 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좋게 얘기를 하길래 이러면 뭐지? 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검찰이 기소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결국은 검찰이 이 만들어놨던 어떤 빌드업에 김건희 씨 측이 말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하면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안들, 특히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그다음에 증언, 뭐 이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측에서 얘기한 것들이 사실상 다 다른 얘기더라. 근데 그게 거짓말에 가깝다. 특히 예를 들면은 그 반크리프 목걸이 그거 김건희 씨가 자기가 한 15년 전에 홍콩에서 한 200만 원 주고 모조품을 산 거다. 2010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2010년이에요. 그런데 특검에서 반클리프 측에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목걸이는 2015년 12월 달에 첫 출시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반클리프 쪽에서 그 홍콩에서 그 모조품이라고 했던 걸 보고선 베낀 건가요?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행위에 대한 부정 그리고 이 증거 능력에 대한 반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속영장을 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 뭐 배려를 받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이동훈 수석 대변인님. 이거는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보세요? 왜냐면 근데 이런 거짓말했다 구속영장을 쳐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죠. 당연히 중요한 게 그 증거인멸이고 네. 그 수사 임한 태도가 구속을 시키냐 안 시키냐 중요하죠. 이게 증거 인멸입니까? 정확하게 이런 뭐 거짓말을 하고 저 아니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 그렇죠. 이게 증거 인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가 사실은 그런 구속을 안 당하려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멘트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멘트라는 게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보면서 뭐 힘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조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전 대통령하고 보면은 상당히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잘 모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몸을 낮춰가면서 구속만은 피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 조정을 해왔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몸통이고 실질적인 힘을 쓰고 있었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증인이죠. 제가 제가- 첫 번째 이제 대변인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크로비스타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뭐 네네네.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고 했는데 첫 인상 자체가 부부의 인상 두 사람의 인상 자체가 네네.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처가 내지 경처가 이상의 어떤 자세 태도 약간 좀 쉽게 얘기 표현해서 잡혀 산다. 잡혀 사는 거에 이제 공처가 경처가인데 네. 그 수준 이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조종당한다는 느낌. 조종당한다고까지. 아니 그러니까 뭐 조종이라는 그 처음에 그 느낌은 안 들었는데 네. 이후에 갈수록 그 국정 대통령이 돼가지고 임하는 태도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조종을 당했고 결국은 지금의 그 며칠 사이에 보여진 검찰에 출두하는 특검에 출두하는 장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저항하는 장면 이런 걸 봤을 때 네네. 끝까지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저 남편은 앞세우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장해찬 최고위원도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었잖아요. 네. 그 여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뒤에서 좀 조종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인상은 뭐 제가 길게 막 대화를 나누거나 그럴 기회가 따로 많지는 않았지만 네. 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좀 마녀 사냥을 한 감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대선 때부터 뭐 줄리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음모론을 막 민주당 정치인이나 방송인들이 퍼뜨렸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 뭐 잘못이 밝혀지는 것과 별개로 그런 인신 공격과 음모론은 한 여성에게 가해져서는 안 되는 폭력이잖아요. 네네. 네, 뭐 술집에서 근무했다느니 뭐니 하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좀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네, 썼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방어 기제, 음. 너무 말도 안 되고 도를 넘는 걸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들이 쌓이면서 이게 자꾸 또 정무적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이게 나쁜 고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가까운 입장이었으니까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 영장 뭐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1심에서 징역 2년 나오고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게 징역 2년 유죄 나왔는데 바로 잡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관련인들의 진술이나 뭐 증언 신병 등이 대부분 확보되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증거를 인멸할래야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도주를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뭐 출국 금지 다 걸려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구속을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구속 불구속 여부가 죄가 있다 없다를 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구속이 필요할 때만 구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에 맞다고 보는데 이게 뭐 정서나 여론 가지고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뭐 탄핵당한 대통령 부부니까 다 구속해 이럴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특검팀이 지금 3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여지는 거를 의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의 어떤 경쟁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근데 크게 이제 보이긴 해요. 여의도나 서초동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내란 특검과 최혜병 특검에 비해서 김건희 특검이 좀 속도나 이게 지금 좀 제일 처진다. 처진다라는 예. 여론이 있었거든요. 여의도나 서초동에서는. 그래서 어제 아무래도 윤석열 네. 대통령 이제 조사하는 그러니까 체포영장 것도 집행을 좀 무리한 건 하려고 아닌가? 했던 것.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는 사실 소환 조사를 몇 번 더 하고 영장을 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조사 자체를 거부를 안 하잖아요. 그 김건희 얘기도 여사 측은.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하루 만에 끝날 양은 아니라고 특검이 말했는데 하루만 하고 그냥 영장을 쳐버렸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특검 내부에 좀 경쟁이나 보여주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이건 자업자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을 때부터 이 특검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때 했으면은 이렇게 세 개의 특검이 경쟁적으로 그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그거 없다고 보고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있었을 때 했으면은 이렇게 바로 구속영장 들어왔을까요? 그것도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했던 방식 있잖아요. 출장 조사 가고 휴대폰 맡기고 황제 조사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 그럼 이거 하지 그랬어요.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게 만들고 서로 특검끼리 경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구속에 이르게까지 가는 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12일 날 구속 그 영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속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16가지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가 된 게 한 4-5가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11개는 언제 할 거냐? 김건희 측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하나 조사가 끝나면은 하나 조사는 6시 이내에 끝내주고 3-4일 동안의 휴식을 보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몇 년 걸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갖고 있는 시간은 불과 한 1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르게 구속해놓고 언제 나오세요라는 출석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소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이 특검이 원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씨 측에서 이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도도 못 막고 지금 포크레인 불러와도 막기 힘든 이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비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구속 수사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수사받고 성실하게 임했으면 이런 일까지 안 왔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 구속 수사를 당하는 이유는 뭐 일단 속도 면에도 있고 어쨌든 뭐 그동안 있었던 일이 좀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진작에 만약에 특검 수사를 받았으면은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탄핵이라는 게 계엄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총선에 대패한 게 있고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들과 이제 지지 철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문제만 제일 제대로 처리했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란이 없었다면 없었을 것이다. 계엄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부부가 동시 구속되면 일단 영부인 구속되면 영부인 최초 구속이고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일도 사실 전 처음 보는 그림이거든요. 이거 좀 부담 없습니까? 괜찮아요? 부담을 갖고 지금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특검의 이름 자체가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렇다면 이 김건희 특검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김건희 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과정들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그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다 아니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각각 특검에서 혐의점이 있다면 그 혐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부부관계냐 아니냐 그것은 지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국 전 장관 얘기 잠깐 하시지만 장혜천 최고가 그때는 정경심 여사가 이제 구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은 부부를 좀 자녀도 있는데 부부를 둘 다 구속하기에는 좀 보기 안 좋고 좀 관례상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어서 사실 구속 수사를 안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영장 문제가 아니라 1심에서 징역 2년 땅땅땅 나왔는데도 구속이 안 된 거거든요.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땅땅땅 나왔는데도 구속이 안 됐어요. 이번 경우는 어때요? 그럼 부부를 다 구속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전직 대통령 부부라고 특권을 주어라 특혜를 주어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다른 전직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들에게 했던 관례 정도는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더 잘해줄 필요도 당연히 없지만 근데 다른 대통령은 내란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형이 중하다는 게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모두가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수사받는 과정이나 재판받는 과정에서 아니 근데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던 내란 혐의가 헌재에서 예. 내란 여부를 다루지는 않았죠. 헌재는 그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네네. 탄핵 여부를 다루는 거고요. 그러니까 헌법상 내란이 될지 안 될지는 형사재판에서 나와야 결론이 나는 거지 지금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건. 네네. 법리적으로 아뭐 그건 맞죠.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예, 예. 법리적으로. 네. 그러면 그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예우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우가 예.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사위 뇌물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 여부를 다 무시하고 한 번도 조사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냥 조사 못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 장관이 2심에서까지 실형이 나왔는데 출마하고 당 만드는 것까지 다 내버려 두고 나서 국회의원 10명 만드는 거 보고 나서 대법원 확정 나와서 감옥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더 가혹하게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특혜를 주라, 특권을 주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보수 진영의 지지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뭐 대통령 예우해달라 이런 차원의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 전 대통령 부부나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케이스에서 형이 확정되고도 징역을 안 살았던 조 전 장관 케이스가 있고 네. 조사를 다 거부하고도 그럼 조사 못하고 기소로 바로 넘긴 문 전 대통령 부부 케이스가 있는데 윤 전 한 가지만 대통령 더 부부도 여쭤볼게요.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내란죄가 유죄가 되면은 이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그렇죠. 그때도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 아니 이제 그런 형이 상황은? 판결이 나오면 상황이 또 좀 달라지겠죠. 음. 근데 이제 뭐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건데 일단 그 3심 나오기 전에는 다 우리는 무죄 추정이야라는 논리를 만든 장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렇잖아요. 민주당의 1, 2심 논리이기도 하죠. 유죄 나오고 민주당이 계속 3심 나오기 전에 우리 다 무죄야. 네. 조국 전 장관 3심 나오기 전에 당 만들어서 국회의원들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심 판결이 나와야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1심 판결이 나오면 여러 가지 또 지각 변동이나 파급력이 꽤 크겠죠. 네. 그거는. 아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대로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체포영장 집행 두 번째도 이제 끝내 무산이 됐고 물리력을 행사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흔히 말해서 팔다리 잡고 들어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맞지 않다라고. 저는 그건 과하다고 봅니다. 과하다고 그거는 생각하시는 명백히 거예요? 비판받을 사안이라고 네. 보고. 그거는 제가 좀 이건 반론을 어떻게 좀 드려야 될 것 생각하세요? 같아요. 예, 예. 지금 계속 뭐 문 전 대통령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조국 그 수석 당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하고 또 재판을 받는 건 다르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재판도 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휴전기니까 그렇다 치고 수사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국민들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데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구속이 된 이후에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본인이 이 수사에 책임 임해야 되고 또 수사에 들어가서 조사실에서 뭐 진술을 거부하는 거 이건 충분히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방어권이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조사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이라는 것을 발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어제도 두 번째 간 겁니다. 그거마저도 뿌리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정 10명이 상대를 못할 정도로 건강이 충분히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제 확인된 것이고 버텼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정도 버틸 정도면은 체력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그렇게 그동안 법치주의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발부한 정상적인 그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죄소자들이 그럼 나도 안 가겠다. 나 지금 나가서 저기 조사 안 받겠다라고 나도 어차피 가서 묵비권 할 건데 나도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뭐 이렇게 윤석열도 안 가는데 왜 나는 왜 가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공권력, 법 집행력 그리고 법치주의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서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수사에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판이 생기고 이 몸을 드러내겠다고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 장해찬 최고가 얘기했던 것과 약간 연결되는 게 이게 예우에 관한 건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가서 조사를 받으면 포승지를 묶여서 죄수복을 입고 나가는 사진이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찍히기 싫어서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대체적으로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네. 그거는 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거는 이쯤 되면은 나가줘야 돼요. 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사진도 찍히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하위 무기징역이에요. 네네. 무기징역.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형량을 다툴 뭐 여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말 한번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가지고 승부수를 띄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이제 그런 모습 버티면서 자기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특검이 조금 더 영리하게 이쯤 되면은 특검에서 더 무리수를 더 가지고 구인을 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지금 정도 되면은 좀 접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노림수에 말리지 않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게 법을 잘 아시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런 쪽을 다뤄 보셨으니까 근데 잘 이게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있거든요.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쨌든 서부지법 사태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과정이나 재판 중에도 예우를 했던 건 일정 부분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 갈등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의자를 드러내려 했다. 그러다 떨어졌다. 팔을 잡고 끌었다. 뭐. 이게 어쨌든 한쪽 지지자들을 또 계속 과열시키는 민감하고 자극적인 소재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면 된다라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수사를 거부하고 하는 것 자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형사법을 살펴봤을 때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한들 문재인 정부 때 법을 바꿔가지고 재판정에서 저 검찰이랑 조사받았던 거 다 인정 못합니다 하면 그 모든 진술이 다 그냥 백지가 없어지는 돼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예. 재판정에서 진술하는 게 다 의미가 있고 만약 재판정도 안 나가고 재판정에서도 진술을 안 하면 그 불이익은 피의자가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특검이라는 것도 진상 규명을 빨리 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차피 진술 거부할 게 뻔하고 나와서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재판정에서 그거 증거 부동의하면 다 백지 쪼가리가 되는데 그냥 빠르게 기소하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게 특검 입장에서도 본질에 충실한 거지. 뭐 장정 10명을 넣었니 많이 하는 건 이건 특검도 저는 보여주기 정치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실익이 있고 이거 아니면 재판을 못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알겠습니다.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조사를 마지막으로 정리 근본적으로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 그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묻고 답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뭐 이런 걸 그 여론조사 이런 거 받은 걸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받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답을 안 해요. 이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묻고 거부한 것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거부했습니다라고 남죠. 답 안 했으니까 네네네. 안 한 걸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체가 지금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것과 안 만들어지는 것은 천지 차이다. 특히 법정에 나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서 능력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님이 판단을 할 때 그런 조서들에서 나온 질문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대답을 안 했네.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답을 안 했네. 이런 심증을 굳히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안 받고 거부하는 실익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안 받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쇼라고 보지만 여기서 하나 잘못된 건 조서 부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서 자체를 판사가 못 봐요. 그 질문을 하고 거부했습니다라는 걸 못 본다니까요. 이 페이퍼 자체가 판사한테 오픈이 안 돼요.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랑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수석이 만들었어요. 피의자 인권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문을 하고 거부했습니다. 답변 거부하는 걸 판사가 보고 심증을 굳히려면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피의자가 그 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걸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 안 하면 아예 이 열람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그 제가 내용을 검사만 볼 수 있는 거군요. 판사는 못 네, 보고. 아예 그리고 그 내용을 재판에 쓰지를 못해요. 검사가 그래서 작성한 거. 굳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할 필요가 형사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 한번 해봤는데 안 해? 네, 네. 그러면 조사를 거부했다는 건 판사한테 보고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빨리 좀-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는 거죠. 좀 그냥.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의 진행 상황이란 게 있는데 자꾸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법의 이 진행 과정과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자꾸 거부를 하니까 이런 거는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네. 저는 뭐 김준욱 대변인이랑 입장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실리적 것 같은데? 관점에서 아니 실용적 관점에서 이게 무슨 실익이 있냐. 네. 빨리 재판하고 진상 규명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고 네. 원론적으로는 조사에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죠. 네. 네, 그게 더 저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근데 근데요. 예. 근데 거부를 하면 굳이 이거를 막 실랑이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사회 갈등만 양산시키지 실익이 이거는 없다라는 사실 거죠. 근데 너무 보이는 게 뭐냐면 특검이 보여준 게 없으니까 특검에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이라도 찍히려고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이미 걸 특검이 보여주기 정치적 위한 계산을 하는 거죠. 특검은 그 특검도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 그건 그러면 사실. 안 되지. 아 정치적인 아니, 그- 속이 있어도 아닌 척이라도 해야지. 아니 왜냐면 지금 특검은. 양 특검이 3개인데 지금 사실 김건희 특검만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도 쫄리죠. 사실 솔직히 우리가 유튜브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이따 특검 대변인으로 취직하시겠는데 이러다가. 아니 근데 그렇기 지금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약간 거다라고. 오해가 있으실 것 예. 같아가지고 사실관계 제가 하나만 좀 잡고 가면 제가 특검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만 특검에서 1차 소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을 체포해 올 때, 그러니까 그 체포해 왔을 때 1층에서 그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조사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기 때문에 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꾸 특검이 뭔가 대통령을 망신 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언론에 계속 뭔가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공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아, 이건 특검도 오해다. 예 그렇습니다. 특검도 네네네. 지금 구치소에서 예를 들어 체포가 성공했다고 치고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요. 그 차에 썬팅되어 있어 까맣게 되어 있는 차 내부가 보이지도 않는 차가 지나가는 거 말고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뭘 더 특검이 네네. 보여주겠다 이러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좀 지켜봐야죠. 특검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집행을 하는지도 계속 좀 지켜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좀 꼭 해보고 싶었고 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께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조국 사면이 지금 보니까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거의 뭐 이거는 뭐 거의 확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도 오히려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부부 그러니까 정겸준 여사 포함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죠.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이제 결정만 남은 거죠. 저는 민주당 의견은 좀 궁금한 게 이거 부담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글쎄요, 뭐 지금 그 최종적인 결론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내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단해서 이게 된다라고 전제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네네네. 같고요. 어쨌든 구분응선까지는 간 거 아니냐라고들 그렇죠. 이제 오늘 언론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이 당과 지금 대통령실 또 이 정부하고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대통령 첫 번째 임기의 첫 사면을 민생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엔 정치인 사면을 다음으로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최고위원, 뭐 수석 대변인, 뭐 이런 반대 목소리도 목소리들이 나오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나온 날 오후에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또 이 정치인들이 포함된, 물론 이제 뭐 조국 전 대표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송원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추천하신 건의하신 세 분의 이름도 같이 그 올라간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치인 사면에 대략 한 8분 정도의 이름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됐을 때 어떤 뭐 역풍 같은 거, 그래서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들 오히려 이 사면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이 사면이 가지고 올 나비 효과는 뭘 것인가, 과연 이렇게 되면은 이 소위 조국 전 대표가 그동안 그 검찰에게 좀 박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잘한 결정을 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것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나 뭐 다른 분들까지 같이 더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 있고.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물론 계시겠죠. 이제 강성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근데 중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꼴 보기 싫어가지고 사실 쳐다도 안 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내란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제 주변에는 이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그분들의 분들 부담이 되지 않냐고요.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네. 모든 정치적 행위는 그런 부담까지 떠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 중에 계신데,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제가 볼 땐 지금 반반인 거예요. 그 반반에 어느 쪽으로 무게를 옮기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순하게 지지층의 여론, 중도의 여론, 요거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뭔가 이 사면이 가져올 이 여러 가지의 나비 효과들, 제가 나비 효과라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사면이 이 사면이 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또 이렇게 커지는 나올 수 있겠죠. 상황들도 올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변수를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사면이 저는 지금 분위기는 예. 거의 되지 확실시 않을까. 됐다. 그리고 이 사면이 되는 데에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의 역할이 가장 컸을 것 같다라는 사진 생각이 찍히는, 듭니다. 예. 네네. 지금의 입장은 정치인 사면 우리는 다 이제 안 한다라고 발표하긴 했던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소위 이 바닥에 낮장 불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철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한번 꺼내놨으면은 그걸로 가는 것인데, 네네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겐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밑밥을 잘 던져줬다. 뭐 같이 네. 받아가지고 같이 처리하니까 뭐 예, 누가 뭐라고 장희찬 하겠냐는 최고위원 좀 거죠.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조국 혁신당에서 예, 아니 본질적인 이야기 좀 아니고 좀 이따. 아니, 예. 들어봐. 내가 말하면 좀 들어봐. 아니 나중에 좀 조국 보고 싶어서 혁신당에서 그 송원석 원내대표 핸드폰 찍은 사진 기자한테 상 줘야 돼요. 그래요. 조국 혁신당에서요.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지금 아, 이거 그게 1등 이기게 공신이잖아요. 돼버렸으니까. 예. 거꾸로 이슈가 될 수도 됐죠. 있어요. 예. 거꾸로 될 수도.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이동훈 혁신당 수석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사면을 하는 상황이 이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하죠. 대단히 부족해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조국 전 장관을 사면을 안 해야 될 이유란 거는 정말 사고 넘칩니다. 이게 지금 뭐 정부 출범한 지 지금 2달 정도 돼가지고 첫 사면 아니겠습니까? 첫 사면을 갖다가 이런 분을 하신다?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네. 어떤 상징이 있느냐? 자녀 입시 비리로 그 어떻게 보면 국민 분열을 조장했던,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아주 혁혁한 공로자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조국 수호 뭐 집회를 하느니 뭐 구속을 시켜야 된다니, 이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윤석열 상징적인 대통령이 인물이 당선이 됐죠, 사실. 네, 그 그런 영향으로. 상징적인 인물을
형기를 뭐 8개월 했나요? 뭐 아직 반도 못 채운 이런 상태에서 사면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통합을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통합을 저해하는 이 사면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국민들 사이에서 조국 사면을 두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잘했니 못했니 얘기 나올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데 조국 사면을 강행할 경우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걸 갖다가 취임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 2달째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조금 받은 건 사실인데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준석 뭐 법사위원장 문제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사임하면은요 국민들이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신뢰를 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속내도 저는 조국 전 장관을 사면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 순간 사면돼서 나와가지고 복권되는 순간 차기 유력 주자로 부상을 하거든요. 네네.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차기 유력 주자가 벌써부터 나와가지고 뭔가 내년에 무슨 서울시장에 출마하느니 부산시장에 출마하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움직임 있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내는 조국 전 장관 사임을 어떻게든 안 하고 싶을 텐데 주위에서 워낙 여권 내에서의 여론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언론 플레이를 좀 잘 해가지고 이걸 나는 하려고 했는데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말들이 맞으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슈가 부각되는데 민주당 당내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그것도 이제 또 부담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죠. 괜찮을까요? 당연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사면을 시켜줘야 된다는 여론 자체는 굉장히 많죠. 그게 네. 주류죠.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하고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 박찬대 만들고 싶었지만은 정치인이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한계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그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골 진골 아니거든요. 육두품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그 선골 진골 출신의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사면을 받고 차기 주자로도 막 필드에서 나온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네. 기술적으로 잘 막아내고 네네. 명분은 살리고 막아내는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부할 수도 있는 일이네요. 지금 분위기론. 저는 거부할 수도 거부한다고 있겠다? 봐요. 아, 저는 거부한다고 보세요? 네, 거부한다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장해찬 최고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 할 사람이 말이 많죠. 답변하는 양이 너무 길어. 이 아, 우리 방송이 좀 루즈해져. 아니 말씀하실 때 좀 들읍시다. 티키타카가 있어야지. 이게 막 티키타카 끼어들고 해야지. 나도 이게 하고 시청률이 싶어요. 안 나온 이유가 너무 길게 말해.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어. 나 지금 까먹었어. 그래서 네? 무슨 이야기 해야 되나. 아 이제 할 얘기 많을 거예요. 아까 여기서 한숨 쉬었어요. 누구에서 쉬었냐면 최강욱 전 의원에서 한숨 쉬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네. 큐에 한 방에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면 할 수 있다 보거든요. 음. 근데 조국이든 누구든 간에. 아 그래요? 아니 열 받으면 대통령 되면 돼요. 아 저는 진짜 모든 걸 다 실리적으로 보니까 꼬우면 대통령 선거 이기든가 네. 그거예요. 그래요? 근데 시기나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한 큐에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고 네. 정권 초에 인기 많다고 또 하필이면 조국을 1호로 풀어주는 것도 욕심인 것 같고 좀 눈치 봐가면서 연말이나 내년으로 미루고 형을 한 반은 살게 하고 아니 그럼 조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장관을 사면하는 거는 뭐 상관없다라는 의견이. 아, 그러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반대하죠. 아 반대한다. 근데 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이 짱인데 대한민국 짱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짱이 하더라도 논리가 특이한데. 눈치를 좀 봐야 된다. 본인은 하기 싫어한다니까요. 본인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짱들도 네. 네. 그 일진이나 이런 친구들도 너무 엄격한 통치를 하면 누군가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이른다고. 밖에 반에서 엄석대같이. 우리가 싸움은 못하지만 뒤집어져요. 근데 이렇게 좀 친구들과 화합도 하고 풀어주다가 야 너 가서 피카츄 하나 사와 이러면 아 내가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로서 도와주는 거야라는 이게 그건 학교도 가스라이팅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 자유인데 그걸 남용하고 막 오버하면 반발이 일어난다. 근데 한 큐에 너무 많아요. 조국, 최강욱, 조희연, 윤미향 너무 한 세트를 한 방에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나눠서 국민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고 이번에는 민생하고 그럼 연말에 하면은 이렇게 반발 안 크거든요. 되자마자 하려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원인을 제공했죠. 국민의힘이 너무 지리멸렬하니까 이거 해줘서 우리 지지율 좀 깎여봐야 큰 위협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지금 민주당한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짱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같은 반 친구도 눈치를 좀 봐야 된다.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된다. 일단 좀 지켜봅시다. 아직 뭐 저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닌데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 이렇게 제가 또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입시 비리랑 병역 비리가 영린이잖아요. 이거 건들면 사실 국민들 가만 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입시 비리에서 굉장히 큰 건으로 구속이 됐고 부부가 다 구속이 됐던 일이고 그리고 뭐 최강욱 전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봉사활동에 대한 것들 뭐 공문서 의존가요, 사문서 의존가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잘못 써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해주겠다. 입시 비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 무너지기 시작한 초입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바로 사면해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저는 이거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근데 대해서. 뭐 그렇게 그 황 앵커께서 보실 수도 있어요. 네.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조국 전 대표의 부부 또는 가족이 이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나 과한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이 비리 특히 그 입시 비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의 화를 입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죄는 그에 맞는 합당한 형벌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 형벌이 너무나 과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졌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뭐 학력이 다 취소된다든지 아니면은 옥살이를 했다든지 지금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뭐 각자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우리 사회가 그 만들어 놓은 기준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책임을 네. 다 한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과했다 그리고 과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도 역시 국민분들이 좀 평가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또 같이 사면되는 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의원도 사면 대상에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사면될 가능성이 좀 높은. 이게 기사 어떤 봐야 나오면 되죠? 다 네.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이 메커니즘이 예. 대통령이 안 해줄 거면 법무부 정성호 의원이 예. 이거 다 미리 상의하고 하지 이거를 상의 안 하고 대통령 책상에 올리겠습니까? 아예다 흘리는 이유가 있군요. 만약에 이 사면 심사위에서 올린 이름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네. 다 됐는데 대통령이 안 해준 게 되니까. 뭐야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안 할 거면 아예 사면 심사위에서 대상자 적격자로 안 올리는 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예요. 대통령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게 참모들과 부처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봐요. 그러니까 미리 좀 흘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리 여론을 좀 보는 건가요? 여론이 이제 조국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가 많아질 거고 네. 뭐 오늘 내일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해주고 싶었는데 이거 심상치 않다,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가기 위해서 미리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조국 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은 좀 저는 하여튼
안 된다고 저는 네. 내기 걸면 그렇게 이동훈 대변인 말씀처럼 되면 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정치 고단수답게 작전을 잘 쓴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제가 그 정부 참모라면은 그렇게 건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그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아주 유연한 방식으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조국 사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 좀 더 지켜보시죠. 아직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이 부여한 이 사면권이라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며칠 동안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또다시 경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심사위원회에서의 판단과 또 국무위원회에서의 판단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가 하는 순서가 있어야 이 부분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한 사나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방송용 멘트를 또 하시는 어우 지상파인 줄 알았어요. 네. 김준일 전 민주당 대변인께서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셔서 지금 이제 나가 보셔야 된다고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급하게 섭외를 하루에 받고 왔는데 방송을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다음 그 일정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 오늘은 좀 아닙니다. 조금 아니 양해를 이춘석 좀 이야기 하려니까 구하겠습니다.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춘석 많이 그 세게 해주세요. 노린 거 아니에요, 저도 대변인님? 동의 다 하니까 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네. 이춘석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행위고 또 국민들께 실망을 많이 드린 행위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 해 나갈 마지막으로 것이다. 특검 받습니까 민주당? 특검이요? 예, 이게 지금 특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제 이춘석 국민의힘에서 의원이 특검 이제 발의한다고 개인의 어떤 비리와 예.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이걸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거를 뭐 무조건 다 그 민주당의 의원들 그리고 또 지금 국정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전수조사하자고 그랬죠. 이거는 완전히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이죠. 오바다. 네. 이거는 너무나 오바스러운 일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려면 네. 구체적인 연관관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경찰 수사를 믿어보자. 국민의힘이 네. 매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검은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특검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 가셔야 되지 않아요? 예, 괜찮으세요? 가야 돼요. 경찰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처럼 네. 엄정하게 수사할 겁니다. 믿고 기다려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일단 결국은 민주당 특검 안 받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이거 이쪽으로. 특검하면 예. 국정기획이 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춘석 의원이 차명 거래했다는 거는 큰 조사 대상은 아니고요. 그거는 경찰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 정보. 선행매매예요. 네. 그러니까 그 LG 네. CNS와 네이버가 AI 국가대표에 선정될 걸 미리 알고 샀다는 게 중요한 그건 거고. 중죄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예. 그걸 알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네네네. 국정기획위에서 AI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 물론이죠. 그러면 이춘석 한 명만 선행매매 했겠느냐? 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다루는 사람 중에 관련 주식이나 내부 정보로 거래한 사람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3대 특검이 수사하듯이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벌써 국정기획위원회는 털렸어야 돼요. 거기 내부 문서들 다 압수수색하고 네네네. 관련자 핸드폰 포렌식하고 해야 되는데 음. 안 그러겠죠. 그냥 이춘석 꼬리 자르기 정도로 민주당에서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선행매매나 선행매도 뭐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거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요. 그쵸. 금융위에서 네. 원래는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라 좀 안 건드리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사실은 정권 초기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기저효과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고공행진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권 후반기에 이런 일 터졌으면요, 진짜 무너질 일입니다. 네, 맞아요. 이런 거는 네. 정말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입시비리 얘기했잖아요. 입시비리 얘기했고 문재인 정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시비리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데 있어가지고 내로남불 해가지고 무너졌잖아요. 민주당이 가장 싸워야 될 단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내로남불. 지금 예. 보면은 그런 조짐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주식 공정한 뭐 주식 시장 만들겠다.
뭐 장난치면 떠올리겠다. 패가망신. 예. 그런 얘기했고 네네. 그런 얘기 했는데 바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방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고 하셨지만 특검 왜 안 받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정기획위가 연관돼 있는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인 비리일 수 있는데 네네네. 특검 받아야죠. 네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측근이었던 분이잖아요. 법사위원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 해야죠.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뭐 이게 뭐 침소봉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그거 뭐 작은 거 침 아니에요? 네. 침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특검까지 가요. 이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 저 내로남불을 또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이재명 정권이 이 사건 제대로 대처하는 모습 안 보이면요, 굉장히 초반부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춘석 효과의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나비 효과가 뭐냐면은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등장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렇죠. 그 유명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정이 되면서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국이 다시 뭐 회자되고 추미애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서 그러네요.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정말 그 국민들을 갖다가 정말 괴롭혔던 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초반부터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 지금 이제 그림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옛날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에서 안 좋을 때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좀 그렇죠. 어제 뭐 그림이 역전의 다. 용사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예, 느낌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특검은 이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건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 국회의원들, 의원분들, 그다음에 보좌진들의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내용 안에 있는 돌아가는 내용들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사명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아니 원래 이건 대놓고는 안 하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주식 거래하고 주식 가지고 있는 게 흠이 아니거든요. 예. 그거 아이고, 다 뭐 재산 그럴 수 신고해요. 있죠. 예, 예.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 거래 많이 하고 관심 네, 있는 네, 분으로 네. 유명하고. 그래서 굳이 차명을 쓴다는 건 진짜 뭔가 캥기는 거래니까 차명을 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 돈으로 1억 주식했다고 욕 먹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네, 요즘 네, 네. 세상이.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더 이런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전수조사하자고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같은 것도 받아서 빨리 내면 좋겠고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107명 서명 받아서 내면은 민주당이 좀 안 받더라도 궁색해지잖아요. 네네. 국힘은 다 하자는데. 아니 근데 국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잘라내야죠. 아, 날라가야죠. 쳐내야 된다, 누가 쳐내야 됐든 된다. 간에. 네, 만약에 뭐 보좌관 시켜서 거래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날라가야 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차명보다는 저는 선행매매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 선행매매라는 건 전 대통령직 인수위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인수위가 국정기획위인 거잖아요. 네네. 지금의 이름만 바뀐 거니까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뭘 선점할지에 따라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눈에 뻔해요. 당연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럼요. 제가 인수위 관계자일 때 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100대 국정과제가 있고 그 안에 또 10대 국정과제 12대에서 더 세게 임팩트 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그 수혜주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알고 미리 그 수혜주를 사놓으면 그건 되게 중범죄거든요.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기업에서도 우리 요새 엔터주 화제인데 아이돌 멤버들 군대 갈 거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가 다 지금 막 난리 났죠. 벌금 네, 내고 네, 네. 감옥 가고 막 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거 걸리면 진짜 아작나는 문제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압수수색도 안 한다? 저는 이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춘석 의원이랑 차 땡땡 보좌관 핸드폰 벌써 다 뺏겼을 거라고 아니 보는데. 실제로 2025년 8월 5일에 선행매매 혐의로 전현직 기자 2명이 자택 압수수색 당했어요. 네. 제가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느꼈거든요. 아니, 전현직 기자 2명이 선행매매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는데 현직 의원은 이거 압수수색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원이니까 그렇겠죠. 이게 저 이거 네. 같아요. 대통령이 휴가 가 있다가 엄정 수사하라 했잖아요. 네. 경찰이 입건하고 팀 만들잖아요. 이게 다 그냥 보여주기로 시간만 끄는 거예요. 음. 진짜 할 거면은 이틀 안에 압수수색은 치죠. 영장 진짜 압수수색 영장은 반나절이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디지털이기 때문에 자료는 이거는 다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남죠. 예, 당연히. 이건 수사 들어가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사는 너무 쉽죠. 그리고 네. 이제 더 나가야 될 거는 국정기획위까지 이 정보를 접한 위원들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수사로는 안 되고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거는 수사를 해가지고 네. 아예 의혹 자체를 좀 건절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잘 모르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국정기획위의 전문위원들은요. 국정기획위원들은요. 국회의원이 아니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LG나 똑같이 네이버 사놨다가 네이버, 네. 옳은 거를 이 사람들이 한 텀 쉬고 공직자 되거나 공직자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거는 수색해가지고 거래 내역을 특검이나 뭐 아주 남부지검의 여의도 저승사자들이 금융범죄 합동사단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기획이나 인수위가 되게 돈 벌기 좋은 자리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머리를 나쁘게 쓰면. 말이 버릇은 뭐. 야 이게 진짜 아는 만큼 저는 의심한다라는 주식 투자를 1원도 안 해서 예. 근데 제가 했으면 어. 만약에 그런 유혹에 빠졌으면 저도 이게 철컹철컹 하거나 돈을 그렇겠죠. 벌거나 했겠죠. 예. 근데 아무튼 그게 되게 그 꿀자리라서 이거 경찰이 국정기획이 그 관련된 AI 전문위원들을 안 건드리고 이춘성만 턴다. 이거는 그냥 쇼하고 봐주고로 끝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주식 테마 중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테마성 상승이 굉장히 좀 짙어요. 그러니까 약간 또 굉장히 어떤 테마가 뜬다고 하면 그쪽 확 몰려가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고 또 확 빠지고 이게 처음에 대선이 있으면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몰려가다가 결국에 정책주로 빠지게 되거든요. 정책주로 빠지게 되고 인수위가 시작하면 실제로 수혜가 받는 회사는 어디냐 해서 굉장히 그 회사로 몰리고 주식하는 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찾아본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 먼저 선행매매로 그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하면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선 정말 완전 분노할 일이기도 하고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이 더 생기는 일이긴 하거든요. 요거 그냥 어떻게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방송 앵커하면 저 굉장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아니 저도 역시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그냥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 의석수 지금 부족해가지고 특검법이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만으로는 통과는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어떻게 좀 합의를 해줄까요? 아니요. 그냥 특검까지는 안 갈 것이다. 무시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지금은 크게 안 터져도 네, 저희가 조국 사태 있고 총선을 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이 지금 지지율 높고 분위기 때 묻혀도 나중에 이 정부가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가요 이제 평등의 나라예요. 평등이 뭐냐면은 아파트 평수 그다음에 자녀 석차 등수 그 아주 민감한 나라거든요. 근데 기대하죠. 문재인 정부 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터졌어요. 부동산 문제 터졌고 그 저 조국 입시 비리 문제 터졌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주식 영리를 지금 건드리기 주식이에요. 시작했어요. 예.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지금 메시지가 주식으로 해라라고 네. 했는데 지금 대주주 금액도 줄였고 지금 주식까지 장난친 사람 나왔고 선행 매매까지 나와버리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진짜 특검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안 하겠지만 음. 그런 요구를 야당이 좀 더 해야 되고 야당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좀 올드하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존재감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삭발이라도 하든가 지금 16% 나왔죠. 할 거 없으면 네. 진짜 단체 단식이라도 하든가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저 전당대회 하면서 지지율 떨어지는 정당은 처음 봐요. 전당대회를 하면은 왜냐하면은 그 전화 받으려고 사람들 지지자들이 다 전화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 자체가 나 이제 관심 껐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컨벤션 효과가 아니고 역 컨벤션 효과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훌륭합니다. 네, 그 아니, 어려운 걸 좋으시겠어요. 해냅니다. 네. 국민의힘에 슬슬 기회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아닙니다. 개혁신당에 오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에 와야죠. 와야 되고 네. 국민의힘은 사실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책을 해가지고 다시 뭐 기회가 올 거야. 뭐 조국 사면을 하니까 뭐 네. 어떻게 분위기가 좋아질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다시 이길 거야라고 하는 망상들을 하고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밑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지난번처럼 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제가 봐서는 망상이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좀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요거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국민의힘 또 최고위원을 지내셨던 또 저는 지금 일개 평당원이라 아유 그래도 아무것도 당원께서 모릅니다. 계시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하면 받아준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글쎄요 뭐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지지율이 좀 낮은 후보가 뭐 이런 얘기 뭐 왜냐면 더 관심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더 많은 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위잖아요. 지지율 1위인 김문수 후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이런 말들을 너무 극우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왜냐면 1인데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다른 데를 포용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이나 답변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재입당 신청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논란에 스스로 빠진 셈인데 아무래도 장동혁 의원을 좀 의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네네.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했을 때 장동혁 후보가 생각보다 많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결선 가겠다라는 위기 의식이. 아니 그거 열성 지지층들만 좀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75만 명 대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0만 명에서 35만 명이 투표해요. 그러면 전국적 인지도나 체급 따라서 표가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 소위 말하는 장동혁 돌풍이라면 돌풍을 아직까지 그렇게 과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는데 또 캠프에 있고 선거하다 보면은 어쨌든 여론조사는 수치로 보이는데 막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35대 2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선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조금 민감하게 과하게 의식한 거 아닌가. 야 근데 둘이 결선 가는 것도 정말 근데 1, 2등은 이미 둘로 결정됐습니다. 그건 안 바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기 하면 되죠. 안철수 조경태 의원이 이제 단일화 할 수도 해도 있잖아요. 2등은 안 바뀔 것 같아요. 2등 안 바뀔 것 같다. 지금의 어떤 지지율 조사나 그럼 이런 거. 국힘 후보는 어떻게 보면 굳어진 거네요. 두 분으로. 김현장이죠. 예. 그렇죠. 그게 네. 결선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일단 1, 2등 순서 자체는 1차에서는 김장으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우울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갈 길로 가고 있구나, 죽을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기획신당 들고요. 중에서 꽃놀이 패네요. 뭐 꽃놀이피까지는 아니고 네. 우리도 이제 아이고 뭐 흥분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받아 먹을 국민의힘 준비- 또 얘기하니까 또 네. 흥분하셨네. 흥분해서 흥분하셨어. 예. 어이구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정말 김문수 후보는 정말 지난 대선 때도 그런 모습들 보여주셨는데 지금 여지없이 전당대회 가가지고도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 퇴행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전당대회 때도 대선 때도 보면요, 그 단일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이준석 후보를 그때 굉장히 괴롭혔어요. 근데 그 단일화의 어떤 진정성보다는 굉장히 쇼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모습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옛날에 김문수가 진짜 아니구나. 옛날에 김문수는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데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하는 걸 보니까 더 이제 완전히 퇴행을 했구나. 김문수 후보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장동영 후보는 더할 제가 말할 나이조차도 없는 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참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 장점 그래도 하나만 소개하면 여기 국힘 몫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분이 소위 말하는 친윤 윤핵관들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친윤 후보가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내 어떤 역학 구도나 지금 지지하는 의원들의 세로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에 한번 꽂히면 그냥 쭉 가버리는 거잖아요. 지난 그 한덕수 단일화 국면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의외로 그 당내 어떤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친윤 그룹에 대한 거리두기나 개혁 조치 등이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후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좀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죠. 네. 친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자기의 소신대로 그러니까 이 행동하는 기득권이나 분이다. 친윤이랑 거리가 되게 멀어요. 네. 그 단일화 때도 한덕수 후보를 밀려고 했던 그룹들이 또 친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이가 안 좋을 거부했었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가 되면 뭐 올드하다라는 건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뭐 친윤이 또 해먹는다 이거는 또 정치적으로 파고들면 전혀 다른 약간. 장해찬 책은 누구 찍어요? 저는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네. 형 당원으로서 마지막 날까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안철수를 찍나? 안철수? 전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랑 밥도 먹고요. 뭐 조언도 주고받고 막 했는데 뭐 여러 고민 중인데 저는 일단
그 제가 싫어하는 분이 안 나와서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좀 지켜보면서 누구 공부하고 얘기하는 거야? 있습니다. 이게, 저하고 이름이 같은 한 번씩. 그분 예예. 이게 탈부착되는 아우. 분 있어요. 네. 아니, 자꾸 잊고 있었는데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속 그렇게 하네요 혼자.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내용 여기까지고 개인적으로 국힘이 좀 지지율이 올라와서 민주당이랑 좀 서로 겨룰 수 있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합니다. 개혁신당이 올라가는 거죠. 개혁신당은 뭐 둘 중에 아무데나 올라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의도 너머TV 닭간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또 클립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에 10시 30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